안녕하세요. 잘못된 미끼를 물 뻔한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때로 사람을 이상한 길로 홀리는 미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남편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영원히 제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절 절벽으로 떠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픔은 지나갔지만 제게 낫지 않을 상처를 남긴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빠는 늘 일에만 매달리며 사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수성가한 분이라 그런지 일 욕심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늘 작업복 차림이거나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일 중독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아빠는 직원 9명을 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한 오빠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죠. 아들, 네 아빠 밑에서 일 배우기 힘들지 않어? 네 아빠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니?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배우는 게 많아 괜찮아요.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는 거잖아요. 오빠도 처음엔 힘들어하는 눈치였지만 금방 일에 적응해 아빠 곁을 든든하게 지켰어요. 어느새 저희 오빠도 아빠 비슷하게 늘 옷에 기름 냄새를 풀풀 풍기곤 했네요. 저희 오빤 얼굴뿐 아니라 성격까지도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아 참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생인 저에겐 참 다정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성적이 떨어져 기운이 없을 때가 있었답니다. 혜란아,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설마 누가 괴롭혔어? 누가 감히 내 동생 속상하게 했어? 오빤 제 표정만 보고도 제 기분을 딱 알아차리더니 자기 용돈을 털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주더라고요. 이그 성격 때문에 그랬어? 어떻게 맨날 잘하겠냐.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기운 내라 내 동생. 오빠의 그 실없는 농담 덕분에 전 다시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빤 한결같이 일에 매진하셨고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결국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을 마련하셨어요.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이 잘 참아준 덕분이다. 여보, 얘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의 건물을 처음 보던 날, 전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너무나 감격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다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증거잖아요. 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뒤로도 아빠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한 전 아빠의 성실함을 닮아 제법 근면 성실한 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산다고 생각했던 제 일상이 주위에서 보기엔 정말 재미가 없어 보였나 봐요. 혜란아, 너 주말인데도 이래? 남들 다 쉴 땐 너도 좀 쉬어. 그래가지고 언제 연애하고 언제 시집 갈래? 아니야. 어차피 뭐 딱히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 그냥 지금 하는 게 나아. 저는 열심히만 살면 다 잘 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애인도 하나 없는 30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내가 혜란이 너한테 딱 맞는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너처럼 재미없게 사는 사람한테 제격인 사람이야. 너 만나보면 진짜 재밌을걸? 그렇게 만난 남자는 저와는 정말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전 주말이면 밀린 일을 하거나 그저 잠을 자는 게 전부였는데 그 사람은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며 취미생활을 즐기더라고요. 특히 낚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광팬이었답니다. 전 저와는 너무 다른 색다른 모습에 빠져 곧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주말 전 남자친구를 따라 생전 처음으로 바다로 선산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혜란아, 여기 좀 봐봐. 낚시는 손맛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이 반이야. 자, 일단 이렇게 잡고 있어봐. 남자친구 제 뒤에서 낚싯대 쥐는 법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낚싯대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놓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딱 잡고 있잖아. 자, 이제 릴을 한번 천천히 감아봐.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남자친구 말대로 릴을 감았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파닥거리는 물고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전율이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신난 제 모습이 귀여운지 한참을 웃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주더라고요. 자, 이거 한 입 먹어봐. 바다 위에서 바로 떠먹는 맛이 기가 막히거든. 횟집에서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탱글탱글한 회를 입에 넣는 순간 정말이지 지금까지 제가 알던 회 맛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횟집에서 사 먹는 거랑은 아예 다르네. 남자친구는 제 반응에 신이 나는지 이번엔 커다란 냄비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잡은 싱싱한 쭈꾸미 몇 마리를 통째로 넣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갓 잡은 쭈꾸미가 들어가 그런지 국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와,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나 쭈꾸미 한 마리 더 먹어도 되지? 저는 그날 쭈꾸미 라면을 2그릇이나 싹싹 비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밖에 모르던 저의 단조로운 일상에 남자친구가 들어오면서부터 제 하루하루가 알록달록한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단 확신도 들었죠. 그래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는 저더러 뭐 좀 도와줄 거 없냐고 물으셨지만 전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이라는 걸 알기에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딸 보내는 마음이 영 그러셨는지 기어이 3천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마침 시댁에서도 외아들인 남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훨씬 부담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결혼 초반엔 정말 모든 게 좋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낚시에 빠져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그저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끔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낚시터에 함께 가기도 하고 참 웃음 많고 즐거운 신혼을 보냈네요. 그러다 건강한 아이들 둘이나 낳곤 전보다 훨씬 시끌벅적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손주들을 너무나 예뻐하셨어요. 항상 아이들한테 쓰라며 용돈도 자주 주시고 필요한 물건도 매번 사다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장인 장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저보다 더 저희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빠의 손이 너무 튼 것 같다며 핸드크림까지 사다 직접 발라드린 거 있죠? 장인어른, 손이 왜 이렇게 트셨어요? 이거 핸드크림인데 매일 바르셔야 돼요. 귀찮으셔도 빼먹지 마시고요. 아이고, 사람 참. 남자가 손이 좀 거치면 어때서. 그래도 사이가 발라주니까 시원해서 좋긴 하구만. 아빤 다정한 사위를 어색해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사준 핸드크림을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더라고요. 가끔은 남편 취미가 낚시인 걸 다들 아시곤 온 가족이 남편과 낚시를 다녀온 적도 있었답니다. 장모님, 두고 보세요. 제가 오늘 큰 놈으로 잡아서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옆에서 잘 보고 계세요. 자넨 입으로 낚시를 하나? 누가 더 큰 놈으로 잡는지 시합 한번 어떤가? 남편이 낚시대를 던지며 큰 소리를 치자 아빤 흐뭇하게 살 바라보며 마찬가지로 나란히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도 저도 양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꿈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행복은 겨우 4년 만에 거짓말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더군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의 일상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어머마, 나다. 혹시 너희 집 말이다.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네 시아버지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래. 아, 대출이요? 그러면 저도 좀 알아볼게요. 전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애초에 시댁에서 해준 집이었던지라 1억 원을 대출받아 드렸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돈을 요구해 왔거든요. 너 저번에 대출을 어디서 받았다고 했지? 아무래도 돈을 더 빌려야겠어. 내가 너희 해준 집값도 엄청 올랐잖니. 아이 근데 겨우 그 정도 해주고 생색 부릴 건 아니지? 이번에 한 3천만 원만 더 해주렴. 아니다. 5천 있어야 되겠구나. 시모는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듯 당당하게 대출을 요구하셨고 집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그 이상의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돈 문제가 엮이다 보니 고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고 제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장을 보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대출이자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대출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대출이 저번에 받은 1억 말고 또 있었어? 아, 그거 아버지가 하도 급하다고 하셔서 대출 좀 더 받아들였어.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는데 아들인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어차피 이 집 우리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좀 쓰면 어때서 그래.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 그걸 시댁에 갖다 바친 모양이었어요.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 바람에 부부싸움은 끊이지가 않았고 부부 사이 신뢰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이 흘러 시부의 사업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상황이 나아졌으니 그래도 빌려간 돈은 갚으시겠지 싶어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시댁을 찾았지만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네요. 어머님, 이제 아버님 사업도 좀 괜찮아지셨는데 저희 대출금 좀 해결해 주세요. 매달 이자 내느라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뭐?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보게. 내가 네 걸 보기 싫어서라도 그 돈 안 갚는다. 아이 못 줘.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돈 타령이니? 시몬 오히려 제가 버릇이 없다고 몰아세웠고 옆에 있던 남편을 말리긴커녕 입을 꾹 닫고 있더군요. 그렇게 행복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남편은 밖으로 겉돌며 제 속을 더 썩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전부터 낚시하러 갈 때마다 꼭 배 위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위험하게 왜 거기서 술을 마셔? 그러다가 혹시라도 발이라도 헛디뎌서 바닥에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유, 괜찮어. 그냥 낚시꾼들끼리 기분 좋게 한잔하는 거야. 걱정 마. 내가 뭐 낚시 하루 이틀 하나? 남편은 매번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기기엔 위험하게 술을 마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조마조마하게 타들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결국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를 당한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면허 취소라니. 이제 당장 출퇴근 어떻게 할 건데?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지금 제일 미치겠는 거 나거든? 아, 운전도 못하는데 앞으로 낚시는 어떻게 다니냐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낚시 타령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그 고약한 술버릇이 대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범인은 바로 시부였더라고요. 시부 역시 평소 약주를 워낙 좋아하셨는데 위험천만하게도 술을 드시고
운전을 잡는 일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병실에 가보니 시부는 어디 다친 데는 하나 없어 보이고 그저 나이롱 환자처럼 멀쩡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요? 아유, 난 괜찮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 필요 없어.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의 사고 경위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시부는 또 술을 드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까지 친 모양이었어요.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야 병원에 입원하셨으니 보험사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아버님, 어떻게 음주사고까지 내고 도망을 가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마, 걱정 마라. 난 절대 안 걸려. 내가 평생 술 먹고 운전해도 경찰한테 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시부는 그걸 무슨 자랑인 것처럼 늘어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또 어느 날은 밤늦게 술에 취한 시부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어머마, 나다. 뭐하고 있냐? 아버님, 방금 애들 재우고 나왔어요.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전 설마 싶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지금 또 술 드신 거예요? 운전대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대리비야. 그 돈이면 술이 몇 잔인데 그걸 길바닥에 버려.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님, 제발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번에도 사고 내셨잖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니까.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자 시부는 오히려 기분 나쁘다는 듯 혀를 차며 아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허참, 내가 우리 손주도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 별소리를 다 듣는구만. 아유, 됐어. 기분 나빠. 얼른 끊어라. 시부는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나 남편이나 하나같이 술로 마음고생을 꽤 시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몬 저희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하셨고요. 사실 전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친정에선 크게 기뻐하며 고생했다고 200만 원의 용돈을 주셨거든요. 저희 오빠도 100만 원이나 보내주었고요. 하지만 그때 시댁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몬 손주들이 태어났는데도 땡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시부마저 겨우 주머니에서 딱 10만 원을 꺼내주시더군요. 어지간하면 손주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라도 사줄 법도 한데 그런 성의조차 전혀 없으신 거죠. 시몬은 오히려 생색을 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괜히 서운하게 생각 마라. 우리가 너희 신혼집 해주느라 아주 등골이 휜다, 휘어.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돈 해줄 게 없으니까 네 시아버지가 주는 10만 원이라도 바꿔라. 10만 원을 건네며 하시는 말씀에 솔직히 속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유순하게 대답했어요. 저흰 괜찮아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신혼집 해준 것 때문에 시댁 형편이 어려운 줄로만 믿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도 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기 부모님 편만 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여보,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가 준 돈 봐봐. 다들 열심히 잘 살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잖아. 근데 당신네 집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까놓고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집 해주느라 고생한 거 맞잖아. 근데 10만 원이라도 더 주신 게 어디야? 당신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참아온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 집 하나 때문에 해드린 대출이 얼마고 제가 항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게 얼만데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이 기가 막힌 소식이 저희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빤 저희 시댁이 한 짓을 전해들으시곤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헤라나, 그 집 대출이자 되느라 네가 골병 들겠다. 차라리 그 집 팔아치고 당장 나와. 대출금 갖고 남은 돈 있으면 시댁에 다 던져주고 인연을 끊든가 해라. 그러면서 아빤 엄마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해둔 3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더군요. 마침 2달 뒤 전세 계약이 끝난다면서요. 거기 세입자 새로 받지 말라고 내가 부동산인 얘기해 둘 테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아. 내 딸이 돈 때문에 쩔쩔매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전 너무 죄송하지만 시댁 돈 타령이 이골이 난 상태라 바로 집을 정리하고 친정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철없이 굴더라고요. 우와, 여보, 대박이다 대박. 드디어 대출이자에서 해방이네. 아, 이제 숨통 좀 트이겠다. 그지? 남편은 마치 큰 숙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콧노래까지 부르며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신혼집을 팔고 나서 벌어졌네요.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가 번개처럼 달려와 남은 돈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를 치셨거든요. 어머마,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집 우리가 해준 거 아니니. 집 팔고 남은 돈 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양심 있으면 절반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마지막으로 좋게 말하는데 그 돈 반이라도 가져와봐. 시몬 며느리인 절 앞에 앉혀두고 아예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역시 지지 않고 완강하게 버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기어코 저 몰래 시모에게 집 한 돈을 슬쩍 건넸더라고요. 결국 시댁에서 신혼집이라고 해줬던 그 집은 5년 만에 대출금과 집 한 돈까지 모두 도로 가져간 셈이 됐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사하는 건데 어떻게 그 돈을 또 시댁에 갖다 줘? 그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 어차피 신혼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맞잖아. 남편의 뻔뻔한 대답에 전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전 시댁과 나에 거의 담을 쌓고 살게 됐어요. 남편에게도 신경 끄고 살았고요. 대신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에 대출이자 지옥에선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던 돈 대신 관리비만 내면 됐으니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 집이 마치 본인이 잘해서 얻은 것 마냥 구는 거예요. 여보, 이제 정말 대출에서 해방이니까 이젠 나도 취미생활에 더 투자해도 되겠다. 그지? 역시 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리모컨을 돌리며 철없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본인이 시댁에 갖다 바친 대출금을 해결해준 장인어른께 고마워하긴커녕 공짜집이 생겼다며 기고만장해진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틈만 나면 시모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엔 어김없이 시모가 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네 눈치 볼 필요 없지 않니? 여기가 내 아들 집이지 누구 집이야?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란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냥 여기서 며칠 푹 쉬다 가세요. 집도 넓고 좋잖아요. 엄마 며느리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거예요. 그지? 남편의 어이없는 태도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네요. 그 사이 시분 다시 휘청거리는 사업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 결국엔 폐업하기 이르렀고 저희 신혼집을 판 돈뿐 아니라 살고 계시던 시댁집까지 홀락 날려먹었어요. 그 모든 일이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졌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아주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전 자업자득이다 싶어 통쾌하면서도 언제 또 저에게 손을 벌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6년 차에 접어들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부터 건강하기만 하던 큰아이가 부쩍 기운이 없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환절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 몸 여기저기에 원인 모를 멍이 생기는 걸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정밀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선생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겁니다. 검사 결과 보니까 아이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네요. 안타깝지만 골수 검사 결과 소아 백혈병, 그러니까 소암인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입원해서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전 암이란 단어가 왜 제 아이 이름 앞에 붙어야 하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진료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우리 애가 소아암이래.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대. 어떻게 하면 좋아?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 그 어린애한테 대체 왜? 남편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잘 놀던 애가 왜? 선생님, 이거 오진 아닌가요? 제발 다시 좀 봐주세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평소 철없고 무책임해 보이던 남편이었지만 자식이 아프다니 그 인간도 그저 평범한 아빠였나 봐요. 남편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흐느꼈고 그 옆에서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 뒤로 저희는 오랫동안 그 무서운 병과 싸워나갔습니다. 아인 커다란 주사바늘에 늘 아파 울었지만 그래도 꼭 건강해질 거라고 엄마인 제게 용기를 주기도 했네요. 남편도 처음엔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 병간호에 매달렸고요. 가끔은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을 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이의 투병이 길어지자 점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가자고 사정하면 남편은 억지로 10번 중 겨우 5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아이 항암 치료 날이라 제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남편은 핑계대기에 바빴고요. 여보, 오늘 우리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 제발 같이 가줘. 나 혼자 듣기 너무 무서워. 에이, 그걸 왜 이제 말해. 나 오늘 거래처 사람이랑 낚시 약속 있단 말이야. 당신이 가서 잘 듣고 나중에 나한테 말해줘. 그럼 됐지? 남편은 마치 귀찮은 일이라도 맡긴 사람처럼 제 부탁을 거절하더라고요. 전 아이와 함께 그 무서운 병동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낚시 타령만 하고 있었죠. 하루는 주말 내내 병실을 지키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낚시 장비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 지금 열이 안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 낚시 가겠다고? 그게 말이야. 미안한데 나 거제도 쪽에 미리 낚시 가기로 선약한 거라 빠질 수가 없어. 나도 숨 좀 쉬자. 나라고 뭐 안 힘들겠어? 그러니까 당신 고생 좀 해줘. 내가 미안해. 남편의 그 무심한 대답에 전 화가 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식의 생사로감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아빠란 사람이 거제돈이 어디니 낚시가 궁리만 하고 있다뇨.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 아픈 큰애 물론이고 혼자 남겨진 둘째 아이까지 챙겨야 했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해 둘째 밥을 차려주셨겠어요. 엄만 병원에 제가 갈아입을 옷과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제 초췌한 얼굴을 보며
크게 화를 내셨답니다. 혜란아, 이서방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그놈의 낚시가 자식보다 더 좋대? 어떻게 애 아빠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지경이야? 그때 제 상태는 무기력하고 그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지 한 8개월쯤 되었을까요? 아이 상태가 호전되길 간절히 기도하던 제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이번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빠마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60대 후반이던 아빠는 어느 날부턴가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를 거르고 부쩍 살이 빠지시는 겁니다. 그러다 등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빠의 검사 결과는 저에게 또 한 번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췌장암 말기였거든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답게 아빠의 췌장암은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였고요. 췌장암은 발견되었을 땐 이미 손쓰기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예후가 나쁜 병이라 환자분의 고통을 줄이는 쪽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선고에 전 정신 잃을 뻔했네요. 췌장암에 대해 미친 듯이 정보를 찾아봤지만 인터넷에 올란 후기들은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없인 잠도 못 주무시고 그 강하던 아빠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제 아이의 병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고통이었죠. 엄마, 오빠 역시 매일 아빠 곁에서 울었고 저는 선생님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빠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네? 하지만 더 강한 진통제로 아빠를 재워드리는 것 말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희 가족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남편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지요. 췌장암 말기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아빠가 밤새 앓는 소리를 내시면 남편은 잠도 안 자고 아빠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장인어른,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당장 간호사 불러올까요? 아휴, 땀 흘리시는 것 좀 봐.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정말 고마웠고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철없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듬직해 보이더군요. 엄마도 이제야 사이가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안도하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유독 정신이 또렷해 보였던 아빠가 본인의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가족을 모두 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야 내 자식도 마음 편히 지내지. 그러면서 아빤 평생 일군 재산을 미리 정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회사 3층 건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까지 유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꺼내셨죠. 그때 마침 남편은 자리를 비웠고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셋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를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아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산 얘기를 꺼내신 게 남편 귀에 딱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그 이야기를 꺼내신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달라졌거든요. 겉으로는 아빠를 위하는 척 슬피 울고 난리를 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버님 우리한텐 얼마 주신대? 건물이랑 아파트 말고 현금도 꽤 있으실 거 아니야. 얼마나 물려주신대? 아이, 솔직히 말해봐. 얼마 전에 유산 얘기한 거 다 알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에 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빠의 몸 상태를 먼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너무 괘씸해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아빠 회사는 오빠가 물려받기로 했어. 앞으로 회사 운영하다 보면 언제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3층짜리 건물도 오빠한테 통째로 주기로 하셨어. 나랑 엄마도 다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제정신이시래? 그게 지금 얼마짜리 건물인데 그걸 당신 오빠한테 다 줘. 당신도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근데 왜 그걸 포기해? 어? 왜? 그게 아빠 마음이지 당신 마음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재산에 감나라 배놔라야. 아빠가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일궈온 재산이야. 당신이 거기에 뭐 보탠 거 있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우리 애들 아빠고. 이럴 때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게 어딨어. 남편은 악을 쓰며 발까지 쾅쾅 굴렀습니다. 이럴 때만 가족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 이후 전국을 뒤져서라도 장인어른 살리겠다던 그 효자사인 어디로 갔는지 남편은 아빠 병실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어요. 전화 한 통 드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시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해? 아, 나 바빠. 당신이나 가든가. 난 뭐 어차피 남이잖아. 남편은 아빠가 3층 건물을 저희 오빠에게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빠를 장인어른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와중에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내비쳤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를 묵묵히 견뎌낸 저희 아들의 검사 결과가 몰라보게 좋아진 거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지금처럼만 관리하면 완치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붙잡고 한참 울었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큰 산을 넘었으니 저희 아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발 아빠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일 밤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기적은 2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빠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통증은 더 극심해져 나중에 나의 눈 뜨는 것도 힘겨워하셨거든요. 아빠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린 손주도 씩씩하게 병과 잘 싸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셔야죠. 아빠, 제 말 듣고 계시죠? 그런 거죠? 하지만 아빠는 재산 상속에 대한 정리까지 다 끝내고 3개월 뒤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장암 판정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죠.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떠나셨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빠의 마지막 길엔 사업을 함께했던 거래처 사람들과 오랫동안 정을 나눈 지인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래도 장인어른의 마지막 길엔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례 첫날부터 남편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친척들도 다 오셨는데 오늘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 어쩌지? 나 여기 낚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분도 심란하고 해서 좀 멀리 왔거든. 나 며칠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나도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노력은 할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자식이 아픈 중에도 낚시를 가던 인간은 장인어른의 부고 소식에도 낚시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의 빈손은 엄마 상주인 오빠가 지키게 되었어요. 웃긴 건 장례 기간 내내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연락 한 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엄만 그 사실에 몹시 분개하셨고요.
이서방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장이 마지막 길에도 안 봐? 너희 시댁은 또 어쩜 이러니? 그때 오빠도 연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너 지금껏 이런 데 받고 살았냐? 그동안 그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버틴 거야? 감히 내 동생을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때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슬픔 속에 3일장을 치르고 마지막 발인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를 보내드려야 하는 마지막 순간 멀리서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낚시에 갔더니 이 인간이 발인식 날이 되어서야 뻔뻔하게 얼굴을 비춘 거죠. 장모님, 저 왔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셨죠? 저 왔어요. 여보, 며칠 내내 고생했지? 남편은 무슨 잔치집에 온 사람처럼 기운차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더라고요. 내가 좀 늦었지? 낚시터가 워낙 먼 곳이라 오느라 고생 좀 했어. 아우, 급하게 오느라 진짜 혼났네.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팍 구겼나 봐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화났어? 아니, 요즘 거제도 쪽에 대어가 그렇게 많이 낚인다잖아. 친구들이 손맛 죽여준다고 절대 못 가게 붙잡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이성을 잃고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어떻게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대어 타령을 해?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솔직히 어차피 장인어른 우리한테 물려주신 것도 한 푼 없는데 내가 꼭 3일 내내 빈솔 지켜야 되냐? 발인 나라도 얼굴 비춘 거 감지덕지해야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감지덕지? 지금 감지덕지라고 했나? 이 천벌받을 놈아, 당장 썩 꺼져. 어디 감히 네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해?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 장모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저도 사이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사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 자식이 아파도 병원에 오지도 않는 놈이 장인 장례식까지 이 모양인데 내가 자네한테 뭘 기대하겠나? 난 오늘부터 사이 같은 거 없으니까 썩 꺼져. 당장 나가. 저희 엄마의 부르렁에 남편은 당황한 듯 주춤하더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빠의 발인조차 지켜보지 못하게 됐죠. 그 뒤로 눈물 속의 발인식이 끝나고 아빠를 납골당에 모신 뒤 집으로 돌아온 전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전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장을 받고 나서도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며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이혼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난. 남편은 소장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긴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절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아휴, 알겠어. 당신 말대로 나 이제 정말 애들이랑 가정에 충실할게. 아니, 솔직히 내가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저 낚시 좀 좋아한 것뿐이잖아. 남편은 본인은 그저 취미생활에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남편의 태도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고 그렇게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던 중이었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시댁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음주운전을 일삼던 시부가 결국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때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겨울이었는데 그날도 시부는 술을 잔뜩 드시고 버릇처럼 운전대를 잡으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눈길에 꽁꽁 얼어붙은 도로는 시부의 만취운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찬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 도로변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가 뒤집혔다네요. 결국 시부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대리비 아깝다며 운전대를 놓지 않더니 본인이 장담하던 대로 경찰에는 안 걸렸을지 몰라도 사고는 피해가지 못한 셈이었어요. 시부의 사고로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이 시부의 비보를 듣곤 하늘이 무너진 듯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신 대체 어디야? 빨리 옷 챙겨 입고 장례식장으로 와. 며느리가 돼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서 장례 준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라는 남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물론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순간조차 이기적으로 구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전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절 설득하기 급급했고요. 여보, 아무리 우리 사이가 안 좋아도 지금 이혼이 말이 돼?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당신 시부모님한테 며느리 돌인 해야지. 그러니까 제발 좀 와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당신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의 며느리라곤 당신밖에 없잖아. 평소엔 제 부탁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본인이 아쉽고 힘들어지니 절 찾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후에도 시부의 장례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집에서 끈질기게 버티자 엄마 전 극단의 조치를 취했답니다. 헤라나, 그 녀석이 지발로 안 나가면 아예 그 집을 없애버리자. 아휴, 나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엄만 바로 저희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마침 시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고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죠. 남편은 본인 생활에 바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원래는 이사까지 여유가 있었지만 전 남편이 시부의 장례로 집을 비운 그때가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효자 노릇을 하며 펑펑 울고 있을 때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옷가지와 아끼던 낚시 장비들까지 몽땅 박스에 때려 넣었죠.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렸고요. 그렇게 짐을 다 뺀 뒤엔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어요. 저희 집 다 비웠어요. 새 주인분 일찍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모든 정리를 끝낸 뒤 저는 남편에게 사진 몇 장을 전송했습니다. 텅 빈 집과 남편의 낚시 가방이 트럭에 실려가는 사진들이었어요. 잠시 후 남편에게서 미친 듯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집 비운 사이 그것도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는 중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진짜 해보자는 거야? 당신 우리 아빠 돌아가신 날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낚시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가본다고 했지? 나도 바빠서 못 가니까 네 집이나 잘 챙겨. 시댁 좁은 방에서 네 엄마랑 잘 지내보라고. 이제 거기가 네 집이니까. 아,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아빠 유산 다 오빠한테 준 거 아니야.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유산을 다 준 게 아니라니. 너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오빠한테 다 줬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빠는 엄마랑 나 그리고 오빠 세 사람한테 공평하게 상속해 주셨어. 근데 넌 유산 상속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그렇니? 우리 아빠 병실도 안 찾고 심지어 장례식에도 안 왔지? 너한테 상속 모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등 돌린 거잖아.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뭐라고? 그런 걸 나한테 왜 속여? 당신 진작 말했으면 내가 낚시를 갔겠냐고. 당연히 장례식 지켰지. 참, 대단하다 대단해. 돈이 있어 사회노릇 하겠다는 그 말 법정에서도 꼭 해줘. 어차피 아빠가 나한테 준 건 특유재산이라 네 몫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꿈 깨고. 그리고선 전 당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에게 시댁은 이미
남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 이후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찾아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낚시는 절대 안 할게. 진짜 앞으로는 당신하고 애들만 보고 살게. 남편은 구차한 변명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모든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저는 양육권과 함께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답니다. 남편은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과 아파트를 탐냈지만 결국 시댁의 좁은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요즘은 매달 꼬박꼬박 두 아이 양육비를 보내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혼이 결정됐지만 시모는 마지막까지도 염치 없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되겠니? 네 시아버지도 그렇게 가버렸는데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꼭 봐야겠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들어와서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 말에 전 아이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을 시모에게 전송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애들 표정 밝아진 걸 좀 보세요. 저희 큰애도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우리 집안 불행의 원흉이었더라고요. 그쪽 아들 없으니까 아주 집안에 웃음꽃이 피네요. 뭐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지게 말하니? 그쪽 집이랑 저희 아빠 장례식장 고작 30분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도 아닌데 그쪽은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요. 사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셨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도리를 찾으세요? 전 그렇게 한바탕 퍼부어주고 미련 없이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전 친정엄마 함께 살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곁에서 아이들을 봐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빤 아빠가 평생 이룬 회사를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아들이 씩씩하게 병마를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치까지 멀었지만 그래도 어느새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저희 아들의 얼굴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나니 하늘에 계신 아빠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네요. 그곳에선 더는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토록 사랑하던 손주도 건강을 찾아가고 있고 아빠의 귀한 딸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부디 저희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 위에서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